감가상각자산의 양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2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 부인액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이제 그냥 추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양도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중에서 뭐 60%만 팔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비율만큼만 추인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차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을 우리가 이번에 양도하는데 남아있는 유보의 금액이 10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 차량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건 손실이 났건 이득이 났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회계약에서의 회계 처리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차량을 팔았을 때 만약에 차량을 이제 전체 다 팔게 되었다라고 하면 차량은 사실 그 양도 비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바퀴만 팔 수도 없는 거고 핸들만 팔 수도 없는 거고 얘는 그냥 한 대를 전체 다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유보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차량을 팔았을 때 우리가 할 세무 조정은 그냥 이겁니다. 송금 산입 차량 1000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이제 추인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유보 잔액을 반대의 세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없애준다. 왜냐면 차량은 이제 처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재무 상태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자산인 거잖아요. 이렇게 자산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그 자산에 딸려 있는 유보 잔액까지도 모두 다 없애주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얼마에 팔았건 손실이 났건 이득이 났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남아있는 유보 잔액을 반대의 세무 조정을 통해서 없애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의 처분이 된 경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유보잔액이 만 이렇게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내가 토지를 10,000평을 사가지고요. 이번에 계속 이제 뭐 보유를 하다가 한 10,000평 중에서 6,000평만 팔게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60%만 양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송금 산입 10,000 곱하기 60% 하면 6,000이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양도 비율만큼만 추인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전체 토지 중에서 40%는 아직까지 우리의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죠. 그 부분에 대한 유보잔액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처분된 금액만큼, 처분된 비율만큼, 그 비율만큼의 유보잔액을 없애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스텝 1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마에 팔았는지는 세무조정할 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남아있는 유보잔액이 얼마인지, 해당 자산에 남아있는 유보잔액이 얼마인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차량 A가 있고 차량 B가 있어요. 우리 유보는 어떻게 관리해요? 자산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산의 종류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차량 A의 유보잔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차량 B의 유보잔액도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량 A와 B가 있을 때 차량 A를 팔았다 라고 한다면 A에 남아있는 유보잔액을 추인하시는 거예요. B에 남아있는 유보잔액을 A한테 추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에 막상 출제가 되면 차량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차량 전체의 유보 금액을 낸 다음에 그 중에 비율만큼 이렇게 추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자산별로 유보잔액을 추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가상각 시부인입니다. 양도자산분,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처분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럼 차량이 처분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는 유보잔액을 추인하면 끝입니다.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왜? 더 이상 이 자산은 우리의 재무상태표에 없기 때문에 처분한 이후의 감가상각이라는 건 시부인 계산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두 번째 예를 들었던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전체 100% 중에서 60%만큼은 처분을 했고요. 40%만큼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죠. 요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60%만큼 처분된 거는 그냥 추인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재무상태표에 이 자산은 없습니다.
그냥 처분하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산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40%만큼은 이거는 여전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야겠죠. 40%만큼은 그냥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양가로 이번에 미양도 자산분은 다음과 같이 상각 시부인을 한다. 회사의 상각비는 미양도 자산분에 대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서 미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골라내면 되고요. 상각 범위액은 미양도 자산분에 대한 세법상 자산가액 곱하기 상각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각률 하시면 되겠죠. 이 토지가 10,000원이라고 할 때 6,000원만큼은 처분이 되었고 4,000원만큼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토지가 아니라 우리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토지는 그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예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건물에 4,000원만큼 40%만큼은 여전히 상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양도 자산에 대한 세법상 자산가액은 4,000원이 되겠죠. 더 이상 10,000원이 아니라 6,000원만큼은 처분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처분된 건 그냥 다 추인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거 가지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고조정에 대한 특례입니다. 감가상각은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계상해 놓은 감가상각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세법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감조정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감가상각비 중에서 유일하진 않아요. 다른 특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조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이거는 강제조정사항이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장부의 감가상각비. 장부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 범위에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세법상 상각 범위액의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얘도 마찬가지로 산식이 있긴 하지만 얘는 이 산식에 의한 금액을 반드시 다 장부에 계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 좀 이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그 이익을 줄여야 되니까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내의 금액을 전액 다 계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익이 거의 안 났다, 아니면은 오히려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어차피 손실이어가지고 우리는 세금 없는데 뭐하러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합니까? 안 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전체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짜리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정액법으로 하면 원래 이제 200만 원씩 5년 동안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 200만 원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의 1년에 최대한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상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한 50만 원 계상하고 두 번째에 한 100만 원 계상하고 세 번째에 뭐 한 200만 원 계상하고 이것보다 더 계상하면 그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부인이 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계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5년 동안 이렇게 다 상각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원래 결산조정 사항은
그래서 5년 넘도록 이렇게 삼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연도에 더 삼각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산식에 따라서 나온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내 자유롭게 내 의사에 따라 가지고 상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득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0%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이 1억 원이 나왔는데 1억 원 전체 다 감면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굳이 계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이거 1,000만 원 계상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나 세금 감면 100%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데 감가상각비 이거 뭐하러 계상하느냐. 차라리 감면받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년의 감면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세금을 낮추겠다, 이런 절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법인세 뭐 100%든 몇 프로든 어쨌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감가상각은 맥스로 해야 됩니다.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를 전액 다 계상해야 됩니다. 이런 꼼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우리는 법인세 100% 감면이야.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우리는 세금 낼 게 없어.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은 100% 면제 받은 다음에 6년째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국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면제 감면을 받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100%든 5%든 10%든 어쨌든 면제 감면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을 낮추는 그러한 기업들은 무조건 법인세를 장부상 계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다 계상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든 1,000만 원에 200만 원씩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년에 200만 원씩 무조건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됩니다. 장부에. 만약에 장부에 원래 이제 200만 원까지를 계상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 50만 원만 계상을 했다. 그러면 면제 감면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이거 뭐 50만 원, 150만 원 조금 덜 하려고 이거 괜히 잘못 적용했다가 큰 면제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실무에서는 놓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이거 제가 이제 그 개업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결산을 할 때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 규정을 저는 공부할 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장부를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했던 그러한 이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정사항들 이런 걸 다 보니까 200만 원을 이번에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다 계상해야 되는데 감면은 감면대로 적용을 하고 감가상각비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원래 감면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시비 걸면 우리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또 이거를 알고도 그냥 허용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걔네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못 잡아내고 있는 건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신다고 하셔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면제 감면을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을 풀로 다 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상각 금액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의제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 의제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 이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감가상각을 여기다 원래는 이제 1,000만 원을 다 해야 되는 법인인데 그래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1,000만 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6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원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거지만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은 기업들은 신고조정 사항이죠. 특례, 강제입니다. 이때는 송금산입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산 조정 사항은 마이너스 조정이 나올 수 없지만 신고 조정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가 장부에 풀로 다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신고 조정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장부에 실제로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600만 원만 반영을 해놓은 다음에 이러한 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는 사람도 우리고 조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600만 원 계상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400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전액 다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의제의 효과는 그거예요. 차이나는 금액만큼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업연도, 감가상각 의지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세법상의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의지액을 통해 가지고 세법상의 금액이 그만큼 더 적게 되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에는 감가상각 의지액을 감가상각 범위액 상식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까지 푸시려면은 일단은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계산 문제 나온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집에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계산 문제까지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문제 정도, 의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는 원래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신고 조정 사항의 특례로서 세법상의 상각 범위보다 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강제로 마이너스 조정을 해주게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상각 범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산식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 추계 결정 경정이라는 거는 추계 결정이라는 거는 세무서가 하는 거고요. 경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신고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 요거는 조금 잘못되었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겠다, 이게 경정이고, 우리가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세무서에서 너네는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 이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신고했을 때가 세무서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고, 신고를 했지만 잘못된 거를 바로 고쳐주는 건 경정이라고 합니다.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기장사업자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기장신고가 있고 추계신고가 있고. 기장신고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계상을 할 거 아니에요. 추계신고할 때는 비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계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장신고한 그 사업자의 건물을 팔 때는 감가상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장부 취득가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장부가액이 사실상 추계하는 경우보다 더 낮겠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취득가액이 1000이고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 700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이 이랬을 때는 장부가액이 얼마가 돼요? 3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장부가액이 300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를 팔게 되었을 때 그만큼 취득가액이 더 적게 되니까 더 많은 양도 차익이 나올 거고, 더 많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파는 값이 1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장부 금액 300. 그럼 얼마 나와요? 900 나오잖아요. 이만큼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세금을 900만큼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추계했을 때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당연히 추계라는 건. 추계와 기장의 차이는 아시죠? 기장은 우리가 일어난 이런 그 일들을, 회계적인 일들을, 거래들을 하나하나 다 회계 처리해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장부를 만드는 작업을 기장이라고 하고요. 추계는 그런 거 장부 같은 게 없어요. 추계는 그냥 수익 금액이 얼마면 이 정도 수익 금액에서는 얼마만큼의 경비가 뭐 나오겠지 하고 대충적으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일이 하나하나의 경비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는 추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기장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무조건 기장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장부가액은 여전히 1000이고 우리가 이걸 1200에 판다라고 했을 때 장부가액이 1000이니까 나는 차익이 200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금을 얘는 900을 내는데 기장을 해서 오히려 얘는 추계를 해가지고 200밖에 안 내게 되면, 팔았을 때 그 차익이 이것밖에 안 되게 되면 그럼 추계 사업자가 오히려 이득인 거 아니냐. 오히려 추계 결정을 했더니 나는 더 이득이 됐네. 이러한 상황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얘를 감가상각을 다 한 것으로 보겠다. 감가상각 한 것으로 의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감가상각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장부상에 기장한 것과 같이 감가상각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장부가액을 300으로 봐서 똑같이 얘도 900의 차익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추계 결정 시의 감가상각에 대한 의제입니다. 강제사항 아시겠죠? 추계 결정이 오히려 세금을 낮추는 결과가 되는 그러한 결론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의제. 사실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얘입니다. 강제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는 정액법 그리고 5년 상각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계상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신고 조정으로 다 마이너스 송금 산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장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얘는 뭐 당연히 송금불산일 200 유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결산조정 사항이고, 만약에 이 자산을 정액법 5년 상각한 것보다 더 적게 계상을 했다. 이때는 원래는 결산조정 사항이면은 우리는 그냥 작년에 있는 상각 범위액의 금액 내에서 이번에 나온 그 시인부족액, 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작년에 나온 상각 범위액을 추인하는 게 일반적인 결산조정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송금 산입 6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때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얘는 무조건 1년에 800만 원씩의 감가상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운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잖아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거 있잖아요.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트럭이나 경차 이런 건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9인승짜리 카니발 이런 거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가 승용차들 있잖아요. 그 이외의 승용차들 뭐 K5 뭐 산타페 뭐 팰리세이드 뭐 이런 것들 다 트럭, 경차, 9인승 이상의 차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8인승 이상의 차. 8인승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7인승 아니면 9인승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그냥 상각을 원래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조정하셔도 막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로 신고 조정을 한다. 이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감가상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